각종 강의 및 컨설팅, 그 다음에 진로 취업 코칭까지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소중한 시간을 저희 총장님께서 내주셔서 1시간 동안 어떤 교육을 강의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 보니까 이미 5차례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계부 쓰시는 것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 기초 지식들도 배우셨고, 최근에는 경매 관련된 것도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5번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은 다 이미 하셨고, 오늘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노후 설계하면 제가 이제 1인 가구도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앞둔 시니어 준비 세대도 강의 나가고 하는데, 거기 가서 하는 강의 중심으로 짧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은 좀 어렵지 않게, 강의 교환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강의는 좀 쉽게 이렇게 하셔야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글로벌 비전에서 강의 교환을 이쁘게 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USB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기에도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글씨가. 그래서 제가 마이크보다는 육성으로 가까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쓰시는 자리라서 괜히 부담이 됩니다. 너무 잘생긴 목사님이 목소리도 좋으시고 제가 들어오면서 키가 줄었습니다. 너무 멋있게, 진짜 저도 저렇게 어떻게 안 됐을까 하는,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좋으시고, 됐습니다. 지금 강의 진행해도 되겠죠? 저는 은행에서 30년 생활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그리고 2년 전에 은퇴를 해서 은퇴하게 되면 할 게 없는 게 이제 대부분의 뭘 하고 살지? 돈 벌어야 되는데 2년을 실업급여도 받아봤고요. 열심히 9개월 동안 주식 같은 거 하면서 실업급여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이 집에서 그냥 입고 운동하기에는 아직 젊잖아. 저 은행은 56세에 그만둬요.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 직장보다 빨라. 그래서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젊은데 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또 은행 나왔다고 해서 직장을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이렇게 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은행에서 배운 거 조금 더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강의하고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들 꼭 저보다 대부분 더 연배가 높으신 선배님들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 강의한 내용 이렇게 보니까 60대인 선배님들이 좀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50대는 저하고 비슷한 그런 연배에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자녀들을 다 열심히 키우셔서 성장시키시고, 직접 이제 자녀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독립해서. 대부분 이제 독립을 해서 자녀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에 이제 적응하는 그런 단계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 자녀들은 성장을 시켰는데, 이제 내 일이 또 문제잖아요. 자녀들은 독립을 했지만 자녀한테 올인하느라고 여기까지 사셨는데, 지금 나는 이제 거의 이제 경제적으로 은퇴될 시점이고, 또 내가 남은 그 여생은 거의 30년, 60세 기준으로 30년이란 말이에요.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갔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부양하는 그 부모님들의 애환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녀들도 결혼도 해야 되는, 계속 끝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고생하셨고 또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책상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신데요. 자료 보시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책상이 네. 그 4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늘 언론에서 얘기하고 늘 사회 문제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고령화 사회에서 오래 살면 좋지만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거든요. 그게 좋은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그 데이터는 다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2025년 현재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85세 보시면 되고요. 여성들은 더 오래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2070년 되면 90세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90세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90세까지 오래 사니까 좋은 거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 그리고 이제 빈곤층에 노인도 많다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준비할 시간들이 많이 지나고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연대 선배님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 때문에 또 계속 또 고민이죠. 5페이지 보시면 지금 자녀들 그 초원 연령이 남자는 32, 남자는 34, 여자는 32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럼 자녀가 있으신 우리 여기 계신 분이라면 또 자녀에 대한 결혼도 또 고민이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부모님이 또 일정 수준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평균적인 출산 연령은 33세입니다. 늦게 낳고 늦게 결혼하고 그런 구조의 우리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산하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나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수도권으로 보면 하단에 보면 자산은 6억 6천, 그러니까 평균적인 겁니다. 6억 6천인데 부채는 1억 천.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한 5억 5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개인이 아니고 가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민등록 세대를 잃은 가구 기준으로 이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연령대로 보면 여기 이제 50대에 계신 분들도 있고 60대 이상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50대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이 5억 천, 60대도 마찬가지로 5억 천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은퇴 후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래 그 7페이지에 보시면 부채가 있어요. 부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부채를 이용해서 결혼할 때부터 대출 받아서 결혼하고 전세금 대출 받고 집 사는데 대출 받고 또 자녀 키우는데도 대출 받고, 그러니까 대출을 계속 끼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50대가 돼도 대출은 21%를 대출을 갖고 있어야 돼. 재산에 내가 5억을 갖고 있으면 1억이 아까 부채라고 했잖아.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60세를 넘어도 그 부채 비율은 11%예요. 그러니까 부채는 우리가 나쁜 건 아니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서 내 자산을 증대시킬까의 측면에서 보면 좋지만, 경제생활 활동을 하지 않는 시점의 부채는 내가 쓰지 못하는 소비잖아. 비소비 지출이 엄청난 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우리가 같이 처해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가구 원수별로 보면 이제 자녀들이 나가면 1인 가구가 되잖아요. 지금은 자녀랑 2인 가구, 3인 가구지만 자녀가 나가면 1인 가구가 되죠. 제가 최근에 서울시에
그 1인 가구 센터 한 12개 센터하고 지금 강의하고 컨설팅 하는데 그 친구들은 좀 뭐 40대, 50대 1인 가구예요. 근데 또 60대 1인 가구는 틀리죠, 상황이. 왜냐면 거기 소득이 있고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라고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가계부 안 쓰는 친구들한테 가계부 쓰라고 잔소리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이 자산도 되지만 내가 노후에 쓸 수 있는 노후 자산, 노후 연금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노후 준비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없으면 노후 준비에 다른 거를 채워있죠. 내가 이게 없으면. 근데 내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반 정도는 주택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의미가 큰 거예요. 그냥 내가 뭐 갖고 있어. 잠깐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노후 관점에서 보면 50%를 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을 보유한 가구수, 우리나라의 가구수가 한 2,200만 돼요.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가구가 2,200만 되는데 그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수는 1,200만 돼요. 1,200만 가구. 그러니까 56%는 주택을 갖고 있고 43%는 주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득을 보시면 9페이지에 소득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득을 뭐를 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 소득 갖고 우리가 지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소득을 보시면 근로소득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도 소득이죠. 그 소득이 합해서 우리가 하단에 보시면 50세에서 59세 소득이 8,800만 원 나와요. 연간. 근데 이제 60세 이상으로 보면 5,500만 원, 65세 이상이면 4,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근로소득 대부분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내 지출을 감당하는데 60세 이상은 2,300만 원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그걸로 내가 소비 지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은 더 낮아져서 1,400만 원. 우리가 이제 50대 제 후반인데도 옛날에 은행에서 그때 돈 버는 시대가 틀리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없고 어디 가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밖에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소득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별로 보면 1인 가구 같은 경우 약 1,900만 원 근로소득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적 이전 소득은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사적 이전 소득은 자식한테 받는 거, 자식한테 용돈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3,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평균이고 이거는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식한테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국민연금을 그동안 납입을 못해서 못 받을 수도 있고 결국은 내가 일해서 최저임금 수준이든 그 이상이든 받아서 받는 근로소득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 정도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같은 연배에 계신 세대들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득을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얼마를 쓰느냐. 내가 200 벌어서 150 쓰면 50이 남아서 그걸 저축하면 되는데 그 지출을 보면 우리가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5,500만 원을 써요. 5,500만 원.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3,200만 원. 65세 이상 지금 65세 이상 연배를 가신 선배들이 계시다면 소비 지출에서 한 2,000만 원. 그 다음에 비소비 지출은 세금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쓰지 못하는 세금, 대출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비소비 지출이거든요. 소비 지출은 내가 생계비를 쓰는 걸 소비 지출이라고 그런 그 비용들이 합해서 약 2,6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인 가구 기준,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비가 연간 다 하면 1,600만 원,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넘어가시고 12페이지 가시면 12페이지 가시면 이제 1인 가구,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다소장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 1인 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의 1인 가구 세대가 40%예요. 10가구 중에 4가구가 1인 가구인 거예요. 그만큼 1인 가구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1인 가구도 많지만 노년층의 1인 가구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녀들 출발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혼자 경기 활동을 하고 내 소비를 감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보시고,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13%, 60대가 25%, 그다음에 70대가 37% 이렇게 돼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센터들도 많이 생겨요. 전 지구에 다 있어요. 가족센터 안에 1인 가구 팀이 다 있어서 1인 가구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저희들을 불러요. 1인 가구는 또 소통이 어렵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안 살다 보니까 누구나 대화하기 힘들어요. 직장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혼자니까.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그 복지제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복지제도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입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면 휴게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그래서 구 자치구별로 대부분 좀 생기고 있어요. 지금 한 6개, 25개 자치구 중에서 6개 정도는 독립 1인 가구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가족센터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1인 가구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거기서 정보도 얻으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소득, 아까 말씀 13페이지에 보시면 1인 가구 소득 지출 보시면 1인 가구의 그 월 소득이 한 260만 원. 전체를 우리가 연령별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보면 260만 원 되고요. 지출 보시면 월 소비 지출, 아까 세금이나 뭐 이런 거 빼고 내가 생계비로 쓰는 지출이 약 14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총 지출로 가면 180만 원. 세금도 내고 기타 공과금 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보험도 내셔야 되고, 저기 건강보험료도 내셔야 되고, 그러니까 180만 원을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정도 쓰고 계시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이 정도 쓴다는 걸 앞으로도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내가 돈이 없으면 이거보다 줄여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돈이 또 경제적 여건,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더 많다면 이거 이상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소득과 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대체 얼마냐 보고 이따 마지막에 가서 제가 또 얼마 필요하신지 그건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녀 또 결혼 문제도 아마 다 고민이 있으실 거야. 이제 사회에 나왔을 거고, 직장 잡았을 거고, 나름 이제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할 텐데, 결혼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서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지방까지 평균으로 하면 지방은 좀 낮아요. 왜냐면 주거비가 낮잖아요. 적은 비용으로 전세를 살 수가 있지만 서울은 모든 것이 다 비싸잖아요. 웨딩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결혼을 하는데 2억 2천인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둘이서 반씩 내는 거죠. 양가에서 1억에서 2억 2천 정도 들어가면 그거하고 결혼식, 스드메, 스튜디오, 메이크업, 예장 비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세 보증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억 2천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 2억 2천을 본인들이 다 부담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다 해줘요, 이거를. 내가 돈 없는데. 내가 지금 30년 살 돈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 비율로 보면
있는 분들은 양가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은 약 22%, 그러니까 23%는 부모님들이 이걸 만들어 주는 거고, 나머지 이제 77%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며느리 아니면 뭐 사이가 둘이서 모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준비하는데 본인들이 벌어놓은 게 없으면 결국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출의 의존도가 한 60%, 그러니까 40%는 둘이 벌어놓은 거 갖고 하는 거고, 나머지 60%는 이제 은행의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자녀가 있다 그러시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 정도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앞으로 결혼을 하겠구나 하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1억 이하의 비용이 드는 사람이 한 3분의 1, 그 다음에 3억 이하 드는 분들이 또 30%, 나머지 이제 3억 이상 뭐 부모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거나 본인들이 어쨌든 좀 늦게 결혼하면서 돈을 벌어놓은 친구들은 또 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30%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평균은 2억 2천이지만 2억 이하 쓰는 사람들도 37%는 그 정도로 결혼을 한다. 너무 무슨 망가져도 돼요. 여기서 열심히 이쪽 저쪽 모은 거 대출 좀 보태서 본인들이 또 충분히 결혼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다 부담하지? 이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 설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재무 설계는 자산관리 재무 설계, 그러니까 재무 설계 관련해서도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거고, 주로 들으신 거는 이제 그 자산관리 관련, 내가 어떻게 은행의 상품들을 이용하실지, 그다음에 금융세제 상품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에 공부에 걸쳐서 강의를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자산관리 측면보다는 재무 설계.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2시간으로 하면 이제 그 재무 설계 1시간, 자산관리 1시간 이렇게 하는데 1시간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재무 설계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는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내가 줄 때까지 해야 되는 돈 관리잖아요. 돈 관리. 딴 게 없잖아요. 돈 관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고, 내가 쓰고 있는 돈이 얼마인 거지.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그 정도 쓸 수 있는 그 재원이 있는지, 그거를 내가 계획적으로 수입해서 쓰는 것이 결국은 돈 관리고, 그게 재무 설계거든요. 거창하게 뭐 어디 뭐 주식에 투자하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것도 재무 설계 하나의 수단이죠.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적게 소비하고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잘 나눠서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지난번에 경매도 하셨지만, 우리가 40대 직장 다니면서 뭐 경매도 하고 주식투자해서 그때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최근에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내가 커버할 수가 있어요. 남은 기간이 있고 소득이 제일 많을 때니까. 근데 이제는 저도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든요. 퇴직금도 있을 거고, 그동안 열심히 30년 동안 적금식으로 그 펀드 이런 거 연금 저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절대 공격적으로 안 해요. 지금은 한번 이 리스크를 잘못 관리하면 만회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벌어서 복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위험자산은 최대한 줄이고, 안전한 자산이라는 게 은행에서 예금 적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돈 많은 분들, 제가 PB 고객들도 관계해 보면 그분들이 막 주식 투자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진짜 예금 적금 많이에요. 그 금리 낮은 거 갖고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내가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돈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시는 거고, 조금 더 내가 수익을 원해서 막 홍콩의 리츠 부동산 이런 거 투자해서 그 손해본 분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ELS 관련해서 막 언론에 났었잖아요. 내가
그거를 잘 모르면서 은행 가면 은행 직원들 아 이거 안전해 이거 사시면 6개월 뒤에 은행 금리는 2.5%인데 얘는 5% 줘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4조 6천억이 손실 났잖아요. 10조가 거기 상품에 들어갔는데 4조 6천억이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460만 원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끄럽고 뭐 이러니까 보상을 해줬어. 40% 보상해줬어요. 그럼 60%는 내가 낸 거예요. 내가 단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하잖아요. 아, 좋은 거 여기 투자하면 돈이 돼요. 이런 건 절대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보시도 있고 아 공짜 없잖아요. 뭐 예금이 2.5% 주는데 왜 5%짜 10%짜리 다 사람들이 거기 하지 정보 다른 사람들이 그죠? 근데 거기에 잘못 걸려버린단 말이야. 문자가 오는 스미싱이라든가 요즘 뭐 복지지원 준다니까 거기 또 열어보잖아요. 무심코 거기에 홈페이지 주소 링크 달려있는 거는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 핸드폰에 내 핸드폰을 정보를 빼가는 주소거든요. 은행이나 정부기관은 절대 거기에 어디 들어가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안내만 해줘요. 언제 신청하세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건 다 이제 그 사기에 그 빠지는 지름길인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투자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분인데 지인이 뭐 좋은데 투자 처가 있다 해서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좋은 상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더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투자처가 있으면 해달라. 그래서 그 수익률이 높거나 뭔가 현혹되는 것이 있다면 의심을 해보시고 제도가 되시니까 자녀한테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내 혼자 몰래 열심히 모아둔 돈 요거 조금 더 불려갖고 자식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좋은 마음에서 했는데 다 날려요. 절대 좋은 거 없다. 그리고 좋은 상품 없다. 그러면 걔는 이제 신부자산이기 때문에 걔는 현금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고. 근데 그 값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거의 고점에 가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가시면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뭐 미국 주식도 많이 해요. 요즘 뭐 ETF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더 수익을 20% 30% 내는 거 어렵거든요. 전문을 하는 사람. 그럼 내가 2.5%보다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5%짜리는 할 수 있어요. 펀드나 뭐 ETF 이런 것들. 근데 그 이상 내가 모르는 걸 하시는 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있는 것도 날린다. 그리고 저도 한 30년 은행에 있어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요. 평균 수익률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은행에 적금 예금으로 넣어서 4% 나왔잖아요. 그죠? 그 2%대를 속고 중간에 막 마이너스 나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그 정도밖에 안 돼. 5%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돈을 불리려고 하지 마라. 돈을 불리면 눈사람은 커지지만 돈은 굴리다가 다 날린다. 돈은 굴리면 안 된다. 돈은 그냥 아끼고 떠나야 돼. 예금들인데 돈을 굴리다가 깨지면 걔는 날아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도 돈은 굴리는 것이 아니다. 잘 보관해 주는 것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 없으면 2.5% 받아라. 그리고 신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온갖 과정을 다 거치셔서 지금 60세, 60세에 계시니까 은퇴하시는 연령이시잖아요. 평균 은퇴 연령이 63세입니다. 통계로 보면 평균 은퇴 연령이 63세. 그리고 건강 수명은 73세라고 해요. 73세 넘어가면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지금도 아프신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63세 은퇴를 하고 73세까지는 그래도 좀 건강하게 크게 무리 없이 사시는데 73세가 넘어가면 나의 몸에서 이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그러고도 20년을 더 사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은퇴하시면서 바로 맞닥뜨리는 것이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저도 이제 첫째 결혼시키고 둘째도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직장 다닐 때는 뭐 그때 다 결혼하니까 은퇴하고 이제 돈을 못 버는 시점에 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또 이제 자녀에 대한 마지막 고민이 또 그거 아닐까. 또 마지막도 아닙니다. 애 낳으면 애 키워주는데요. 절대 주변에 가까이 있지 마라. 막 저도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마라. 처갓집 근처 가라. 아니 저희 아이들이 제일이잖아요. 아빠 잘할 것 같아. 아니요, 못한다. 그래도 그래서 처갓집 가까운 조금 가까운 데 가서 저 장모님이 한참 갖고 해다 주신대요. 그리고 둘째가 자꾸 저희 공산 가는데 자꾸 그쪽으로 올라가 그래서 저쪽 구로 그쪽에 처갓집 가까운 데 살아라. 그래서 장모님이 챙겨주지. 그래서 옆이면 큰일 나죠. 자녀가 가까이 있으면 계시면 3년 정도 하신대요. 또 처음에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너무 이뻐서. 그래서 친구들 다 끌어주고 누구 만날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누가 부르지도 않아. 가끔 나와서 오늘 뭐 커피 사야 그죠? 그 다음부터 부르지도 않는 그때 가면 이제 애들 커서 말도 안 듣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노후보장체제의 그 17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노후보장체제가 잘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선진국들을 가서 보면 우리 노후보장체제가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비롯해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초 생활보장제도 또 있고 기초연금인데 이거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 우리가 수급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많이 컨설팅도 했는데 어쨌든 소득 그 기준월 소득이 낮으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해 주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최저 이제 소득인 분들, 자산도 없고 최저 소득인 분들, 본인들의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기 힘들면 이제 정부에서 개입해서 그 기초수급을 해주는 거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은 아마 대부분 받으실 거예요. 그 기초연금 안 받으시면 받는 분한테 커피 사셔도 돼요. 약간 너가 기초연금 받으니까 나한테 커피 사가 있고 돈 많으면 기초연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안 받으시는 분이 받는 분한테 사주시면 돼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되는 노령인구의 70%를 주는 거예요. 지금 노령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 1,000만 명 중에 70%니까 700만 명이 받고 있어요. 작년 기준은 660만 명, 700만 명. 그 70%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면 커피 사셔야죠. 네? 뭔가 승금이 많으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해서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내가 받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제 그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정부가 하지만 내 돈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아니면 개인 사업하면서 번 돈으로 그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지금도 경제활동을 하시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경제활동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70세까지 하신다고 해요. 옛날하고 틀리죠. 지금은 그 설문조사 국민연금에서 한 거 보면 69세. 근데 세금한 거는 7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70세까지 나 일하겠다. 급여 수준이 높고 낙구를 떠나서 나는 일을 할 거야 하는 분들이 거의 70세까지 일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거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내가 일한 대가로. 그래서 그 퇴직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은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 돈으로 연금을 드는 거죠. IRP가 됐든 연금저축 펀드가 됐든 연금저축 보험이 됐든 이제 그걸 들으실 나이 연세가 아니라 이제 받으실 연세잖아요. 그러니까 55세 이후에 받는데 지금 60세 이상 되시니까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럼 효과적으로 받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그 18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은 우리가 단독가구시니까 내가 대상이 되면 34만 2천 원을 줘요. 65세 이상 넘으면 34만 2천 원을 받고요. 만약에 부부 가구면 둘이 더하면 68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안 주고 20%로 깎아줘요. 둘이 받는 사람은. 혼자 받는 사람은 34만 원, 둘이 받는 분들은 54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주는데 얘는 소득하고 재산을 늘 환산을 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안 줘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아까 700만 가구 1000만 중에서 700만 세대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높은 그 환산 기준은 재산도 포함한다. 그리고 내가 근로소득하는 것도 다 포함한다 해서 그 높은 30%는 안 주고 그 하위에 있는 70%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은 34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신청을 해야죠. 다 잘 아실 거예요. 주변에 받으시는 분들이 정보가 빨리셔서 가만히 있으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선생님 이거 받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전부 다 신청을 해야 돼요. 기초수급도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기초연금도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도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신청 안 하면 아직은 받을 의사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절대 받아 가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도 나의 몫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가 65세가 됐을 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때 65세 심사를 했는데 안 됐어. 영원히 안 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면 아까 70%는 30% 상위 30%안 주기 때문에 또 노력 편집 인구가 많아져요. 3년 뒤에는 115만, 150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상대적인 소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1년에 2번씩 가갖고 하게 돼 있대요. 내가 대상이 되니까 안 되니까 나 신청. 안 되면 그만.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받으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냥 남의 것이 안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수준이 어느 정도냐? 19페이지 보시면 아직 내가 안 받고 있어. 그러면 대체 얼마 정도면 주는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은행에 돈만 한 9억 정도 가 있고 단독가구니까 6억 정도 갖고 있어. 그러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그럼 상위 30%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금융자산 없어. 내가 경제활동도 안 해. 내가 재산만 있어. 내가 뭐 아파트든 뭐 연립이든 내가 산 주거만 그게 다 샀냐. 그러면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그게 컨셉이 되겠네. 내가 그거보다 적게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걸 없고 내가 소득이 있어. 그러면 세전 한 380만 원 정도.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받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시면 국민연금 20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시기를 내가 선택한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평균 금액은 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를 평균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러니까 40%는 20만 원, 40만 원 기간에 받으세요. 평균은 65만 원인데 대다수에 받는
분들은 많이 못 받는다는 거야. 20에서 4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받으시는 분은 내가 어느 정도 구간에 있는지 예측이 되시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때 5년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 5년 늦춰서 받을 수도 있고 당겨서 받으시면 1년에 마이너스 6%씩 차감을 해요. 그리고 늦춰서 받으면 플러스 7.2%를 줘요. 내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땡겨서 받으면 9만 원을 까는 거예요, 1년마다. 그리고 내가 늦춰서 받으면 7만 2천 원씩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소득이 있고 굳이 이걸 빨리 안 받으면 되면 1년, 2년 늦춰서 받으면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주택, 아까 제가 주택을 갖고 계시면 자금의 반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내가 주택이 5억짜리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내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70세에 내가 주택을 5억짜리 갖고 있는데 연금을 신청을 했어. 그럼 150만 원 정도 받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땡겨서 받아서 60세 받으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까 180만 원 정도 소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주택을 5억짜리 갖고 있다고 하면 70세 받으면 한 150만 원 정도를 내가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세가 소득도 없고 빨리 연금을 받고 싶어. 60세에 받았어.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자산으로서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해주는 이런 자산도 되지만 내가 특별하게 노후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연금으로 받아서 내가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남는 거는 자식한테 상속이 돼요. 그냥 정부에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상속이 됩니다. 집값이 올랐어. 그러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받지 마세요. 제 거예요. 그렇죠. 생활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구경한 거 20년 동안 반대로 90세까지 달라. 이렇게 하셔야지. 그럼 진짜 안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페이지, 25페이지. 자, 그다음에 또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보험료예요. 그죠? 자, 하여튼 내가 소비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거는 매달 그 정도 나은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건강보험료예요. 근데 건강보험료가 내가 아들한테, 딸한테 열심히 키워놨으니까 피부양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아까 내가 키워놨으니까 이제 네가 나를 책임져라.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있어요. 내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넘어가 연간. 그러면 피부양 다 해줘요. 내 소득이. 그러니까 일을 하셔도 소득만 써야 하셔야 돼요. 2천만 넘어가면 내가 건강보험 딱 내야 돼요. 지역가입자에. 그리고 내가 9억의 자산을 갖고 있어. 9억. 근데 그 9억은 아파트든 주택이든 9억은 과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 내는 기준이에요. 시가로 하면 한 20억 가까이 돼요. 20억. 그래서 부동산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20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어도 내가 그 이하 갖고 있으면 내가 자녀한테 피부양자가 돼서 아들이 내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득은 2천만 원이에요. 내가 거기 근로소득, 국민연금 이런 거 포함해서 2천만 원 넘어가면 내가 건강보험 따로 내야 돼. 그 기준만 아시고 우리 아들, 딸한테 내 거 보험료 건강보험 올려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2천만 원 이상 소득 있으면 그냥 내가 그동안에 내줘야지.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이제 상속증여 관련된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서 아들한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원래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죠? 근데 재작년이니까 생겨서
1억까지 결혼을 하면 결혼할 때 1억까지 줄 수 있어요. 결혼 전, 후, 2년이면 그 안에 주면 세금을 안 내요. 안 그러면 10% 세금 내야 돼요. 1억 6천만 원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그 국가를 주는 거는 세금을 안 내게끔 자녀들이 워낙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그 주거비도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결혼할 때 못 줬어 그러면 자녀를 순자를 출산하면 그때 또 1억을 줄 수가 있어요. 출산 태어난 날로부터 2년. 근데 1억 따로 주는 게 아니고 합해서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못 받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 피부에 다 달아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많이 결혼하는 젊은 친구들은 받으신다 세금 안 내니까 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죠?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또 못 주니까 또 아쉬움이 있는 거고 어쨌든 세대는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것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요. 5천만 원 달라고 하면 10년 된거 5천만 원 나한테 다시 주라. 그렇게 하세요. 돈 모아서. 세금을 안 내요. 네. 자, 28페이지 다시는 이제 은퇴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자, 은퇴하는 시점이 아까 63세라고 했고요. 근데 나는 70세까지 일을 하고 싶어. 그게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의 마음인 거예요. 아직 내가 더 젊으니까 조금 더 일을 해서 내가 쓰는 거는 벌어서 쓰자. 또 자식한테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40, 50대, 뭐 이렇게 60대 이런 분들한테는 뭐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들으면요. 60%가 안 돼 있어요. 대체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내야 되고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노후에 사는데 적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세요? 이렇게 물으면 1인 가구가 192만 천 원이에요. 월. 그럼 아까 우리가 1인 가구 평균 소비했을 때 189만 원 정도 나서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둘이 사시면 330만 원. 이게 아주 행복을 높이는 그런 금액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맛도 있고 하면 실제로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 정도 있으면 그냥 아주 불편하지 않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190만 원, 340만 원. 두 분이 사시면 330만 원. 혼자 살면 190만 원. 그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80대, 90대 되면 그거보다 조금 낮춰주겠죠. 근데 어쨌든 그 주택까지 평균 개념이에요. 190만 원 필요하다는 게. 그러면 60대는 더 필요하죠. 소비 습관이 50대에 쓰는 소비 습관이 있잖아요. 3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80대 가면 아까 73세이면 몸단도 거의 놀러갈 때도 없고 친구들도 안 보고 그러니까 돈을 적게 쓰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90만 원이 필요하다. 29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면 190만 원이 필요하면 30년, 40년 6억 9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60개월이잖아요. 그죠? 그 현실인 거예요. 그때까지 사시단 말이야. 20세까지.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계중에는 조금 더 수명이 좀 낮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90세까지 살아야 되면 60세 기준으로 오르면 360개월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이 단순하게 지금 물가 기준으로 7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들은 각자 힘들겠죠. 그래서 이 190만 원 나는 안 쓸 거야. 나는 뭐 거의 안 쓰고 뭐 소비도 없고 뭐 그래서 뭐 80% 쓰면 그것도 150만 원인 거예요. 그럼 5억 5천 되는 거고. 계속 생활비가 136만 원인데 이 136만 원은 아까 기초수급제도에서 그 생계비하고 주거비 받는 분들이 120에서 130만 원 받아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특별만 주는 거예요. 그게 130만 원 정도가. 그거 갖고 살아라. 근데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 내가 내고 하면 병원비 계속 들어가면 이 13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죠. 결국은 19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내가 아껴도 뭐 15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 그거만큼이 남아있어야죠. 앞으로 30년. 여기 내가 뭐 70세라는 20년.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죠? 네. 이제 30페이지 보시면 빨리 끝낼게요. 시간이 돼서. 30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면 뭐 10억 이렇게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아까 아파트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게 나의 국난 자산이 5억짜리가 있으면 뭐 150원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더 심각한 거죠. 그죠? 아니 그런데 팔리죠. 내가 싸게 내놓으면. 그래서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연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잘 보관하고 있는 은행의 예금들. 절대 그 예금은 지난번에 경매 교육 받으셨다고 저한테 경매 얘기하셔서 하지 마세요. 전화 문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분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저 강화도에 쪼가리 땅을 하나 샀는데 후회해. 가지도 않아요. 작년에 35번 갔는데 올해 2번 갔어요. 그냥 풀버렸어요. 아니 팔도 알아요. 그래서 살았는데 그때 안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걔는 뭐 은퇴하고 나서 마음 부적적하고 혼자 가서 이렇게 상추도 가꾸고 이런 마음으로 연금 빼가고 샀는데 후회하는 거죠. 작년에 36번, 35번 가고 커피숍 가고 맨날 가서 뭐 하고 또 올해는 이제 가기 싫은 거야. 든든하지도 않아. 풀밭이에요. 풀밭.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시고 나중에 궁금하면 할 거예요. 궁금하면. 아니 이거 안 궁금하시대? 네, 아직. 그래서 그 31페이지 보시면 근데 내가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오늘 뭐 다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안 받으시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관련단에 들어가서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도 내가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하고 개인 금융자산을 다 맞췄을 때 30년 동안 90세 기준으로 지금 연세 빼서 곱하기 12개월 해서 쓰는 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식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지 국가에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지 기초수급제도는 해줄 수 있겠잖아요. 돈이 없으면. 근데 그렇게 가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 때.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오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30페이지 보시면 저희 어머님도 쓰러지셔갖고 거동을 못하고 요양원에서 10년째 누워 계세요. 그래도 건강하세요. 86. 근데 옛날 기억이 있고 지금 기억이 없어요. 저 이것만 알아요. 근데 누워 계세요. 근데 10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요양원 비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건강이 어쨌든 노후의 제2의 자산인 거예요. 건강만 하시면 내가 작은 뭐 알바에서 일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 7세까지 일하시다가 10세 쓰러지셨거든요.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그래서 그 건강관리가 노후의 1번이다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 자녀분들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거기 병원비 안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자식한테도 가장 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상속을 안 해주고 내 건강하면 자녀한테 부담을 안 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일하실 때까지 일하신다. 아까 은퇴 시기는 63세라고 했지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으면 일하셔야 돼요. 네. 새로운 이제 중년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돈은 절대
아저씨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은행에 3년 살아도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리지 마시고 잘 갖고 계세요. 아니, 그래도 일을 하시면 내가 10억 갖고 있으면 지금 세금 떼고 200만 원 받잖아요. 내가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식당 가서 어디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 200만 원 받는다면 10억이면 2.5%면 260만 원, 2,500만 원이 거기서 세금 떼고 나면 15.4% 떼고 나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또 실제 내가 받는 거는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170만 원짜리 일을 하면 일하는 동안에 내가 10억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을 새로 시작했고 할 수 있다까지 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10분대가 오버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게 자녀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더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 좋은 자리에 또 목사님도 너무 잘 되기 전 오시면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오고 싶어요. 목사님도. 목사님하고 행복한 준비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강의실 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력도 6번이 다 끝났습니다. 네, 사실 저희 김대령 위원님은 대우 자산 관련 전문가세요. 그리고 대우 자산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저희 한부모 어머니들에서 많은 분들이 이 위원님 컨설팅을 받고 굉장히 실제적인 재무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은 무료예요. 이런 분을 모시고 1대1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대 한 분에서 7분 정도가 신청해 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정말 노후에 나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현실적으로 코칭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위원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부채 관련된 컨설팅 전문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부채가 많으신 분들이 컨설팅 받으면서 이자를 더 적게 내지는 방법, 신용을 회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부모 어머님 중에서도 꺼내지 마시고,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산을 누구한테 노출한다는 거, 아는 사람들한테 노출한다는 건 더 힘든 일인데, 이건 면인들한테 얘기하면서 경력도 붙고, 민원도 붙고, 야단도 맞아 하면서 앞에 계획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아마 우리 한부모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9월, 10월에 저희가 취업 관련된 특강회도 2일 정도 목사님이 요청하셔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될수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이 사실 김대령이 강의를 한 4-5분 하셔야 되는데 오늘 1시간부터 그때 짧게 압축하신 거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이분들. 자, 감사합니다. 같이.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나가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한번 빨리 봅시다. 자, 가만히 가운데 보시고, 올라가
자, 저기 그냥 가시는 분은 반칙입니다. 식사 꼭 하고 왔네요.